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잠시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네, 아마 다들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보고 계실 것 같네요. 맞아요. 매끈한 액정에 수많은 앱들이 있고 전 세계의 정보랑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이 작고 네모난 최첨단 기계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물건이죠. 근데 이 혁신적인 기기의 진짜 설계자가 그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천재 엔지니어가 아니라 자그마치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거닐던 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첨단 IT 기기랑 고대 그리스의 튜닉. 이게 사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진짜 뜬금없는 조합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의 근원이 고대 철학에 맞닿아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테네 그 고대 논리학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최첨단 반도체 칩의 근본적인 설계도가 될 수 있었는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적 여정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발전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이 바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깊이 있게 추적해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2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관통하면서 생각의 바통을 이어받은 세 명의 천재적인 지성들이 있습니다. 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19세기의 수학자 조지 불, 그리고 20세기의 공학자 클러드 셰넌이죠.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다 나오네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철학을 수학으로, 수학을 다시 물리적인 기계로 번역해냈는지, 그리고 그 끝에 탄생한 스마트폰이 역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서늘한 철학적 경고를 던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거대한 지적 릴레이의 첫 번째 바통은 단연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네, 맞아요. 국민 명제죠. 근데 사실 이 명제의 내용물 자체에 갇히면 이 3단 농법이 가진 진정한 파괴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파괴력이라니 어떤 의미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룩한 혁신의 핵심은 명제의 내용물을 완전히 소거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인간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그냥 A, B, C 같은 기호로 치환해버린 거죠. 아, 내용물은 버리고 껍데기만 남겼다. 정확합니다. 어떠한 맥락이나 감정도 개입할 수 없는 텅 빈 구조만을 남긴 거예요. 이 순수한 논리적 틀의 발명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 즉 컴퓨팅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일종의 추상화 과정인 거네요. 이 텅 빈 구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용하는 커피 머신에 대입해보면 개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커피 머신 비유 좋은데요? 그 3단 논법의 첫 번째 문장인 대전제 있잖아요. 이게 커피 머신에 프로그래밍된 작동 규칙,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으로 치면 함수화 같은 겁니다. 규칙 자체네요. 네. 기계 자체는 특정한 커피 맛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거기에 사용자가 물과 원두라는 특정한 입력값을 투입하는 거군요. 3단 논법의 소전제처럼요. 얘는 미리 설정된 그 규칙에 따라서만 작동하고 필연적으로 아메리카노라는 결론, 즉 출력값을 도출해내잖아요. 고대의 논리학이 현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을 이미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던 셈이네요. 내용물에 구애받지 않고 입력과 출력의 규칙을 세웠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인간의 언어나 사고는 그 본질적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커피는 좀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요. 인간의 언어는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죠. 이런 모호한 언어로는 기계적인 규칙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디지털 세계를 지탱하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원칙을 세웁니다. 배중률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배중률. 동일률, 모순율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뼈대를 이루는 배중률은 컴퓨터 공학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애중률은 어떤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일 뿐 그 중간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세계로 치면 방에 불이 켜지거나 꺼지거나 둘 중 하나만 존재할 뿐이지 애매하게 켜진 상태라는 논리적 공간을 완전히 배척하는 겁니다. 모 아니면 도. 이 단호함과 엄격함이 바로 전류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으로 인식하는 그 컴퓨터 이진법의 근본 DNA가 된 거군요. 그렇죠. 인간의 복잡한 언어 세계를 0과 1이라는 흑백에 규격화된 세계로 압축해낸 엄청난 철학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철학적 결단. 그렇다면 이 순수한 철학적 뼈대가
어떻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학적 언어로 변환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천재가 등장합니다. 네, 19세기의 천재 수학자 조지불이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죠. 조지불이 창시한 논리 대수학은 철학의 영역에만 머물던 논리를 계산 가능한 수학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철학을 수학으로 바꿨다. 네, 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들을 아예 수학 기호로 치환해버렸거든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한 번이라도 검색해보신 분이라면 이 조지불의 대수학을 이미 매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쇼핑몰 검색이요? 수많은 상품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 검색 필터 적용하는 걸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겠네요. 맞아요. 운동화라는 카테고리 필터를 선택하고 이어서 분홍색이라는 색상 필터를 적용하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이죠. 논리대수학에서는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교집합을 수학의 곱하기, 즉 AND 연산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화면에는 불순물이 다 제거된 분홍색 운동화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조지불은 바로 그 언어의 논리를 이런 식의 대수학적 연산으로 완벽하게 치환해낸 겁니다. 그 필터링 논리를 아리스토텔레스 명제에 적용해보면 불의 천재성이 더 빛을 발하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나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 명제를 집합론으로 접근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집합을 X, 죽는 존재의 집합을 Y라고 상정해봅시다.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인간, 즉 X 필터와 죽는 존재 Y 필터를 교집합으로 묶어보는 거군요. 그쵸. 인간은 예외 없이 죽는 존재라는 거대한 집합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은 결국 인간 X 그 자체로 도출이 됩니다. 조지불은 바로 그 논리적 귀결을 X 곱하기 Y는 X, 이렇게 아주 간결하고 우아한 수학 방정식으로 정리해낸 겁니다. XY는 X. 진짜 깔끔하네요. 인간 언어 특유의 은유나 다이성이 끼어들 틈을 아예 수식으로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그 텅 빈 논리의 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연산하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수학적 도구를 갖추게 된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철학의 추상적인 명제가 수학의 구체적인 방정식으로 진화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근데 종이 위에 적힌 수식만으로는 스마트폰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수식은 수식일 뿐이니까요. 이 수식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기계로 부활시키는 결정적인 도약이 필요했을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의 공학자 클로드 쉐넌이 등장합니다. 쉐넌이 세 번째 바통을 딱 거머쥐면서 기가 막힌 연결고리를 찾아내거든요. 기가 막힌 연결고리요? 1937년에 쉐넌이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게 사실상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석사 논문이요? 와, 네, 그는 조지불의 논리 대수학을 보면서 자기가 매일 실험실에서 만지던 전기회로의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온오프 작동 방식이랑 수학의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사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진짜 유력하네요.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던 회로가 정보를 처리하는 논리 연산 장치로 재해석되는 순간이네요. 참과 거짓이라는 그 논리값이 전기 스위치의 닫힘과 열림이라는 물리적 상태로 1:1 매핑이 된다는 통찰인 거죠. 아까 수학에서 말했던 AND 연산? 그러니까 두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성립하는 교집합은 전기 회로에서 두 개의 스위치를 일렬로, 직렬로 연결하는 걸로 아주 간단히 구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문이랑 두 번째 문이 모두 열려 있어야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요. 전류가 흐르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스위치가 모두 온 상태여야만 하니까요. 반대로 오와 연산, 합집합의 논리는 두 개의 스위치를 위아래로 병렬 연결하는 걸로 구현이 됩니다. 아, 양갈래길 중 하나만 열려 있어도 되는 거군요? 네, 어느 한쪽 스위치만 온되어 있어도 전류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니까요. 아테네 광장에서 출발한 논리각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쉐넌의 납땜을 통해 마침내 전기라는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현실에 강림하게 된 겁니다. 와, 철학이 물리적인 실체로 빚어지는 과정이 진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리 대수학을 품은 전기 스위치들이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스마트폰 안에는 과연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꽤 많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그마치 33억 개입니다. 33억 개요? 네, 심지어 이게 2016년에 출시된 스마트폰 기준이에요. 오늘날 기기들에는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의 스위치가 들어있겠죠.
초기 컴퓨터 시대에는 방 하나를 꽉 채우면서 엄청난 열을 뿜어내던 게 진공관 스위치였잖아요. 맞아요. 엄청 컸죠. 근데 이제는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초미세 공정을 통해서 손톱만한 반도체 칩 안에 수십억 개씩 집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트랜지스터죠. 네, 트랜지스터라는 미세한 스위치들은 본질적으로 셰넌이 고안했던 논리 게이트의 극단적인 축소판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서는 그 33억 개의 초미세 스위치들이 1초에 수십억 번씩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중률이랑 조지 불의 대수학을 빛의 속도로 연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연산 덕분에 우리가 유튜브로 고화질 영상도 보고 복잡한 게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철학이 곧 기계다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네요. 네,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가장 엄밀한 물리적 팩트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 철학과 현대 기술의 접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소름 돋는 철학적 개념을 꺼내볼 수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와 형상 이론입니다. 고대 철학의 존재론적 분석이 현대의 컴퓨터 구조를 얼마나 완벽하게 묘사하는지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진료와 형상이라 이걸 우리 스마트폰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실리콘 같은 단단한 기계 덩어리, 즉 하드웨어가 철학에서 말하는 진료에 해당합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바탕물질이죠. 찰흙덩어리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그 하드웨어 위에서 기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나 코드들이 바로 형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아, 찰흙으로 빚은 공룡 모양 같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과를 찍는다고 생각해보면 이 진료와 형상의 분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계가 사과라는 물리적 덩어리, 진료 자체를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과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죠. 사과 표면에서 반사된 빛의 파장, 즉 그 대상을 규정하는 정보인 형상만을 0과 1의 데이터로 쏙 빨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와, 대상의 물리적 실체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본질적인 정보만 추출해내는 거네요. 고대의 인식론이 21세기 카메라 센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2400년 전의 존재론부터 논리학까지 스마트폰은 가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낳은 궁극의 결정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 앞에서 우리가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 대록에서 아주 무겁고 서늘한 철학적 질문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네, 톤이 확 바뀌죠.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공간을 넘어 21세기로 와서 자신의 논리가 만들어낸 이 33억 개의 스위치 덩어리를 본다면 과연 칭찬만 했을까요? 엄청난 연산 속도나 기술적 정교함에는 감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을 다루는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불같이 호통을 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호통을 쳤을 거다. 네, 이 기계가 가진 세 가지의 치명적인 결핍을 지적하면서요. 현대의 컴퓨터 시스템은 논리적으로는 완벽할지언정 고대 철학에서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결핍. 그 첫 번째가 뭔가요? 바로 텔로스, 즉 궁극적이고 선한 목적의 부재입니다. 인간은 생생한 삶을 살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나아가려는 내면의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계에게는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는 본질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의 목표값을 극대화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계산만 수행할 뿐이죠. 두 번째 결핍은요? 푸브시케, 즉 살아 숨쉬는 영혼과 사유하는 내면이 없다는 점입니다. 1초에 수십억 번의 스위치를 조작하면서 엄청난 연산을 해내지만 기계 안에는 스스로를 인식하거나 결과에 대해 고뇌하고 세포하는 자아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복잡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이라고 해도 본질은 0과 1의 상태 변화를 극도로 빠르게 반복하는 단순 계산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목적성인 텔로스도 없고 영혼인 푸브시케도 없는 기계. 이 두 가지 결핍은 필연적으로 가장 뼈아픈 세 번째 결핍으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시했던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의 부재잖아요. 정확합니다. 데이터의 양이나 계산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삶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지혜를 기계는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산을 잘하는 거랑 지혜로운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인간은 효율성 하나만으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내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지 끊임없이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답을 찾죠. 하지만 기계의 알고리즘은
인간이 설정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만을 무비판적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안 떠올릴 수가 없네요. 알고리즘은 시청자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서 영상을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유일한 목표치는 조회수와 체류 시간의 극대화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뇌가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극적인 컨텐츠나 편향된 정보들을 계속 밀어넣잖아요. 도덕적 텔러스가 빠진 채 효율성만 극대화된 알고리즘의 맹목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완벽한 논리가 이 기술을 탄생시켰지만 과연 그 도구가 인간의 번영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질문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히려 효율성이라는 정답에 길들여져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자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게 되네요. 이 서늘한 경고는 결국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 바로 답을 내주는 기기의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정작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그 실천적 지혜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검색은 기계라 대신해주지만 사유와 판단은 아웃소싱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니까요. 기계는 답을 계산할 뿐이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은 모르잖아요. 이 방대한 정보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절대 알고리즘이 내릴 수 없죠. 온전히 이 기계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지혜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덧 오늘 탐구의 끝에 다다랐네요.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시작된 텅 빈 논리학이 조지불의 수학을 거쳐 클로드 쉐넌의 통찰로 물리적인 전기 스위치가 되기까지. 그리고 내 손 안에 33억 개 스위치로 박동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네, 철학이 어떻게 기술의 육체를 얻었는지 추적해본 정말 경이로운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실 때 그 매끈한 액정 아래에서 수십억 번씩 켜지고 꺼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그 도구로 어떻게 쓸지는 철저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무게감도 함께요.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발짝 더 나아간 도발적인 상상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지금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만약 미래의 기계가 단순히 인간이 만든 0과 1을 넘어 스스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기계의 텔로스, 즉 목적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거대한 윤리적 질문이네요. 네, 인간의 논리가 기계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윤리가 기계의 코드가 될 수 있을지, 어쩌면 우리는 기계에게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이진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대판 아리스토텔레스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공학자뿐만 아니라 기계의 마음에 실천적 지혜를 심어줄 철학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스마트폰 화면을 끄시면서 이 묵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깊은 탐구에 동행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세상의 이면을 파고드는 새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